9시 30분 탁 떨어지니까 지금 입장을 바로 했습니다. 오늘 9일 공원에 일반 관광객으로는 첫 번째 저희들이 입장을 한 거거든요. 가우디 작품을 봤을 때 이 세 가지만 이해를 하면 전체적으로 잘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행자들이 보통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가우디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가우디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그 세 가지 포인트가 되는 것이, 첫 번째가 주문자 취향, 두 번째가 종교, 세 번째가 바로 신화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정말 잘 조화된 곳이 여기는 9일 공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동하는 방향에서 제가 가이드가 있는 쪽에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 분홍색의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여기 바로 가우디가 살았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모델하우스를 쓰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가우디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1906년부터 1925년 가우디 죽기 1년 전까지 살았으니까요, 가우디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여기 입장을 또 제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아쉬움도 있겠지만 실제 들어가서 보시면 워낙 검소하게 살았던 가우디였기 때문에 가구 매체가 달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집의 디자인이나 스타일 같은 경우는요, 안토니에 가우디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의 이름이 장밋빛 색깔을 닮아서 바로 장밋빛깔의 집, 바로 로사의 집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로사의 집 앞에 있는 바로 이 길의 이름이 로사리오의 길입니다. 로사리오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에 바치는 묵주 기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가우디의 바로 종교적인 의미를 담았던 것이 바로 이 집을 시작해서 이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사리오 길 옆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 나무들 보이시죠? 이 나무들이 약간은 우리 눈에 보면 약간 생뚱맞은 듯해 보이고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 나무들이 종려나무래요. 이 종려나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무를 들고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야기를 했답니다. 바로 이 종려나무, 그래서 이 종교의 나무를 심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런 동글동글한 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들이 바로 성모 마리아 기도할 때 바치는 묵주, 바로 로사리오를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이 로사리오의 길에 로사리오, 종교의 의미를 두었던 바로 종교의 길이 바로 이쪽이고, 신앙이 깊었던 안토니 가우디가 이 길을 통해서 저기 보이시는 십자가 3개 보이시죠? 보이는 저것이 이 부자들의 타운하우스 주택단지에 바로 그 교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의 십자가가 있어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지금 해가 떠오른 동쪽에서 해가 떠올랐을 때 가장 먼저 햇살을 받을 수 있는 성당을 지으려고 했지만 이것도 미완성으로 끼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종교의 의미를 가진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착하신 이곳이 9일 공원의 메인 광장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약간 하늘에 떠있는 공중정원 같은 느낌, 여기에서도 바르셀로나의 큰 행사들이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손님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9시 반에 들어와서, 다른 것보다도 여기가 가장 많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사람이 없을 때 사진을 한번 찍고 둘러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 광장 쪽으로 제일 먼저 오세요. 오셔가지고 저 앞쪽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바르셀로나 전체적인 뷰가 다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야, 뷰가 좋구나, 괜찮은 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당시 부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름다움이 뷰가 우선이 아니었나 봐요. 당시에는 부자들이 뭘로 돈을 여기 많이 벌었냐면 1492년도에 신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미나 아프리카 대륙이 전부 여기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원재료를 들고 와서 여기를 가공을 해서 되팔았대요. 되팔았던 운송수단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배였던 겁니다. 한 척, 두 척이 아니고 최소한 5척에서 20척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모이면 상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 상단이 한번 식민지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몇백억에서 몇십억씩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내 돈, 내 배가 끊임없이 불안한 이 바다에서 언제 출항하고 언제 입항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창문을 열 때 가장 우선이 됐던 것이 아름다움도 기준이 되겠지만 돈에 의한 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때는 이 벤치가 기네스북의 가장 긴 벤치로 오르기도 했대요. 지금은 아니래요. 우주의 중심을 찾았던 사람, 그 사람이 제우스였답니다. 제우스는요, 자기의 상징이 되는 독수리를 2마리를 날린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꽁 하고 부딪힌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중심이 그리스의 델피였습니다. 그 델피에다가 우주의 배꼽을 받게 되는데, 그 배꼽의 이름이 바로 옴팔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자들이 오시게 되면 종교에만 대홍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신화에도 대홍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신화의 대홍수 이후에 대지의 여신 가야의 허벅지에서요, 뱀 1마리가 나왔대요. 그 뱀의 이름이 바로 퓨톤이었고, 그놈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그 그리스
세상의 중심이었던 온팔러스가 있는 바로 델피로 갔답니다. 델피로 가게 되면 깊은 돌틈이 있는데 그 돌틈이 끼어서 이 뱀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 이놈이 나올 때가 언제였냐면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많은 금문보화를 들고 나올 때 그때서야 스물스물 기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제사상을 받아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전해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탁인데 예언의 이야기입니다. 신의 이야기고 미래의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신의 이야기를 바로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연결해주는 무녀들, 퓨티아라는 무녀들이 산발이 솥단지 위에 올라가서 바로 그 퓨톤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바로 신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세상의 중심이 어딘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스의 델피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때도 부자들은요 상위 1%의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안토니 가우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곳, 이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했던 것이 알고 있잖아 부자들, 세상의 1%, 세상의 중심이 어딘지. 그것이 바로 여기 델피야. 그 델피를 그대로 옮겨왔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신라 시대 때, 신라가 전성기였을 때 인도에 있는 천축국을 그대로 옮겨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 있는 천축국을 그대로 옮겨와서 바로 만들었던 곳, 그 불교를 바로 재부활시켰던 것이 불국사였다면 바로 여기는 이곳도 그리스의 델피, 예언의 신, 그것을 중심으로 이곳에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자들과 함께 상위 1%의 정보를 가지고 그들이 공유하고 이 거칠고 험한 미래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신화적인 요소의 벤벤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동글동글하게 생겼던 이건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한국에 가시면 사각형의 탁자가 일반적으로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화를 할 때 이야기가 잘 되고 협상이 잘 되고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짧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원형이래요.